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2035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4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공청회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4일 종합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간 공청회 진행 과정 전반을 보면은 국가가 당면에 있는 감축 목표에 대한 책임 있는 목표 설정 이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기업 논리에 제한된 그런 한계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진보개혁 4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당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하고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 2사람이 대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종덕 의원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재난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전가됩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아이들이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어떠한 경제성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35년 NDC 65% 감축 목표를 분명히 수립해야 합니다. 진보당을 포함한 야4당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 실현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 입장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 NDC 목표 설정에 대한 입장 발표문.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라. 책임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론화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와중에 일부 정부 부처, 경제, 산업계 등에서 50% 이하의 감축 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국민의 요구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퇴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책임을 국회에 부여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현재 정부가 내놓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중 48%, 53% 감축하는 헌재가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오히려 태형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과학적 근거로도 명확합니다. IPCC는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려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19년 수준 대비 2035년 65%까지 감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결정문에서도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나리오 중 이 기준에 미달하는 61% 미만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 수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1%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저지선이며 그 아래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계 부담 운운하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목표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민 여론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6%가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까지 60% 이상 감축 목표 수립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인식보다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 강력한 기후 대응 인식이 우리 국민과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절충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의 이익과 주장만을 수용하여 어정쩡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미래 세대 생존권을 외면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산업계 부담에 매몰된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또한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약화되고 아리백, CBAM, SBTI 등 글로벌 규범에 뒤처지면서 수출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조업 비중의 감소를 전망하고도 오히려 배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산업부문 감축 시나리오의 신뢰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대응을 미루는 것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제 탈탄소 전환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논리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탄소 감축을 산업 혁신과 통상 경쟁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끌어들여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이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후퇴로 재생에너지는 고사하고 탄소 중립 역량은 퇴행했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번 2035 NDC를 통해 보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실용주의는 마치 지도 없는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걸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 예산에 기반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합니다.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조했듯이 누적 배출량을 고려한 탄소 예산 개념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탄소 중립을 향한 감축 경로에서 현 세대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오늘 당장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고 할 만큼 시급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35 NDC 65%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탄소 중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2035 NDC 목표 수립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를 가를 중대한 선택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 차규근, 이혜민 의원, 진보당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손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진보당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 홍성규 수석대변인, 장지화 공동대표, 김용현 서울시당 위원장, 유룻 서울시당 대학생 직접정치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집값 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로소득, 투기,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이 얽힌 구조적 위기의 산물입니다. 진보당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주거가 투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강남 투기를 끝내겠습니다. 강남 투기부터 끝내야 집값이 잡힙니다. 10월 15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기 열풍을 잡으려면 진원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입니다. 강남 3구부터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권의 투기에서부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국민에게만 투기 억제를 요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가 분노의 핵심입니다. 정치권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세제 개편과 공공주택 등의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부자감세 철회, 보유세 정상화, 공공주택 확대 등 근본적 대안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넷째, 세입자,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세입자 권리 보장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소멸 대응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인구 유입과 집중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의 삶을 옥죄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투기를 방치하고 불로소득을 용인해온 정치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폐지를 검토 의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재초환이 폐지 완화되면 투기는 확대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여당의 재초환 폐지 완화 검토 중단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이 쓰시고 권 목사님 여기 쓰시고 윤정이지 여기는 검은색 남자가 여기 정치원도 검은색 아, 진짜 이렇게. 이쪽으로 줄 맞추세요. 어디 시작을 해야 됩니까?
네, 오셨네. 오셨네. 항상 수화 통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이쪽에 하시고 균형을 맞춰서.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금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항목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비혼 동거 항목으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서 성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그 항목을 뒀어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러한 그 항목을 만들어서 이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조사관리국장, 인구총조사과장 그리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이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그리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임원들께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동대 석좌교수님이신 우리 길원평 대표님,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대표이신 원성욱 목사님, 그리고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님, 그리고 또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이신 홍우수 목사님, 그리고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의 공동대표이신 박은희 대표님, 또 전국 교육회복교사 모임 공동대표인 육진경 대표님, 그리고 또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의 오희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또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우리 길원평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난 22일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처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 배우자라는 용어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예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그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행정부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한테 묻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했으며 이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말은 국민 대다수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조치는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할 것이며 제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길 바라며 또 행정부 기관인 국가데이터처가 헌법과 법률에 응건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처장은 즉각 사과하고 이걸 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원성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회 목사를 지낸 원성웅 목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을 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헌법적 가르침이 헌법적인 모든 것이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미국 초기 개척자들과 독립전쟁 후에 건국 정신으로 세운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 USA, 이게 아주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헌법에 손을 얹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며 정치하기로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 관료들도 헌법을 잘 지키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대로 사는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에는 근친상간, 수간, 이 동물과 교접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성결정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치유의 대상이지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인권 보호라는 말로 보호하거나 그런 현상을 행정적으로라도 인정해 주려고 하면 도리어 건전한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도록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창조 질서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 관료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치료의 자리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에서 동성애 파트너 배우자 등록 허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대표이신 주여셉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국가 데이터처장이 뜬금없이 인구 총조사에서 동성결합 파트너에 대해서 인구조사에 포함시키고 배우자 항목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행정부장 또는 처장 또 장관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번 인구 총조사가 국민 동의가 없이 또 헌법에 위배되는 대한민국 실정법인 민법에도 어긋나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결정, 단순히 동성 배우자들을 커플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굳이 배우자의 항목에 집어넣어서 동성 배우자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내용이고 행정관청에서 행정부에서 월권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법사항이 되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고 이번에 국가데이터처장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인구 총조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동성 배우자에 대한 그 모든 조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홍호수 사무총장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국가데이터처장은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조사관리국장, 조사과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 총조사 가족 항목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 동거 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동성 파트너 등록을 허용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여러 LGBT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데이터처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 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56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조사관리국장, 인구총조사과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0월 24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악법 대응본부 등 700개 단체 일동. 예, 오늘 저희들이 이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한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기사화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며 깊은 숨을 고릅니다. 그 숨결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평생 법을 믿어왔습니다. 법은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정의는 언제나 그의 법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직접 확인했고 증인의 시선과 말투, 머뭇거림과 떨림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량환은 무죄다. 그날 저는 법이 아직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숨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조사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록 몇 장만 들여다본 채 제1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인간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법의 양심도 진실을 향한 열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력의 공기를 읽어낸 차가운 문장들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이후 법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판사들은 신중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 신중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로 이어지는 이념적 네트워크가 법원 내부를 지배하고 이제는 재판정의 공기마저 장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신호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눈치껏 행동하라. 그들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엎드립니다. 판사들은 양심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날의 법정은 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재단이었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희생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말 한마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구조적 책임 회피 시스템, 즉 대리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집단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측근이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지시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늘 방화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수의 측근이 방패가 되고 최고 권력자의 책임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이재명식 대리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편적인 사건만 바라봤고 거대한 공모의 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었고 권력의 실체는 가려졌습니다. 법원은 또한 핵심 증거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재명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측근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사실, 바로 대리인 모델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요한 증언을 단 한 줄로 믿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는 가볍게 흘려보내고 권력에 유리한 해석만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법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장려하는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법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며 수많은 억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억울함을 제 몸으로 직접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절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을 진실로 향하는 연료로 삼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믿는 모든 국민의 싸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싸움입니다. 저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길고 고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법은 국민의 것이며 정의는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약속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법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권력 앞에 엎드렸고 누가 끝까지 양심을 지켰는지를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된 장영하 위원장, 정의가 무너진 재판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분들께 저희는 오늘 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하여 1심에서도 법원은 명확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 세력이 법적 절차를 악용해 개인을 겨냥한 보복성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명백한 정치 보복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논란이 되어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내부 네트워크가 정의 얼굴을 하고 법정을 지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왔던 변호사이자 공익인입니다. 그를 억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 둘째,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이념 성향 집단의 법원 장악을 중단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장영하 위원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라. 정의는 언젠가 이깁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외침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회복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성남시 수성구 당원들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민의힘 성남시 수성구 당협위원회 일동, 성남시의회 박주윤 시의원은 끝까지 장영하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입니다. 이것을 목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정구 당협과 성남시 의원들은 장영하 위원장님과 이 고단한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에 무죄, 2심에 유죄. 웬 말입니까? 정치 탄압 중단하십시오. 성남시 시의원 구제평은 장영하 위원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정치 탄압 결코 용납 못한다. 성남 수정구민 정치 탄압에 분노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 부위원장 문기관과 당원은 장영하 위원장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말이 됩니까? 무너진 사법정의 국민이 심판한다. 성남 수정당협 수석 부위원장 전 시의원 이상호는 끝까지 장영하 위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죄가 없다. 진실은 하나다입니다. 우리 수정구 당협에서는 당원과 동시에 우리 장영하 위원장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앙망한 전 시의원이었습니다. 장영하 힘내세요. 정치보복 중단하라. 전 시의원 남용삼이었습니다. 법원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 간신처럼 장영하 위원장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경례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연한 임성근의 구속을 앞세워 런종섭 등을 풀어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의 외압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입니까? 드디어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최상병 순직 2년 3개월 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여 당연한 임성근 구속을 앞세워 은근슬쩍 이 정도 선에서 퉁쳐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짓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아 두겠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보다 더 정확한 사례가 있습니까? 런종섭이란 명칭부터가 도주의 우려이며 이종섭 등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증거 인멸에 매진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화살표는 언제나 윤석열을 향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순직 사건 그 자체만 들여다볼 뿐 이후 윤석열을 정점으로 자행된 축소, 은폐,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신호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은 단 하나입니다. 임성근과 이종섭이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입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의 사건을 그대로 땅에 묻으려고 했던 이 무도하고 파렴치한 자들을 모두 즉각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을 닫은 오세훈이 상식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국정감사도 특검 조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파트 키로 움켜쥔 서울시장도 이제 끝입니다. 울고 불고 매달려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시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의 주인공 오세훈 때문에 천만 서울 시민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분노스럽게도 어제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당연 오세훈과 명태균 투톱이었습니다. 오는 11월 8일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은 피의자로 명태균은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은 이 대질신문을 이유로 답변을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라는 명태균의 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모두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입을 꾹 닫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국정감사도 특검 조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엄히 처벌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답변 거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능멸입니다. 아파트를 달라, 오늘도 집사람이 키 받아오라고 했다. 그야말로 참담한 명태균의 이 말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천만 서울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서울시장 자리, 아파트 키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즉각 그 자리부터 내어 놓아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중국 소액 구조물 관련 장동혁 대표의 혐중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이병진입니다. 저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혐중 발언을 규탄합니다. 우리 국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망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기 판넬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보 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지 말아야. 그런데 안보 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지난 22일 저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5명의 인원과 잠수장비, 보트가 처음 포착된 서해 불법 구조물 설란 2호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대응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공부한 학자로서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이를 왜곡하고 혐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중국인 부동산, 건보, 먹태 가짜 뉴스와 혐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 중국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말은 왜곡 중에 왜곡입니다. 실제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0.52%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를 차단했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6개월 의무가입 제도로 55억 흑자 전환됐습니다. 전체 180만 외국인 가입자 중 0.006%의 극소수 사례를 이용해서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이 삭감된 것도 윤석열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추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 4월 24일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 총 1,1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준비 부족으로 절반가량인 605억 원만이 의결됐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탓입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 및 질의뿐만 아니라 의원 외교를 통해 중국 측의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이하경 국회 부회장님과 국회 방문단은 짜오러지 전임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지난 9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중국을 방문해 서해 구조물 문제가 양국 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뤄달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한결같이 비례 대응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 역시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한중 우호의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양극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당 대표의 무책임한 혐증 발언은 양국 간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보수의 대표라면 혐중 발언을 멈추고 그간의 발언에 대해 100배 사과해야 합니다. 만일 에이펙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혐중 발언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311명이 방문하였고 1,16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8만 8,61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만 1,63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온라인 매체별로는 커뮤니티가 358건으로 제보가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261건, 네이버 102건으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이데일리는 10월 15일자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보복입법으로 규정하며 단정적으로 논조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소통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10월 22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설치법, 사법개혁안 등을 방송 및 사법 장악을 위한 개정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제소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결과 9월 4일자 조선일보 유튜브 영상에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검열한 사실이 없다는 반론 보도 게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내용 보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영상 제보가 다수를 점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영상 포함해 9건을 구글 측에 신고하였으며 누적 신고건 중 이번 주 처리가 완료된 결과로 계정 해지 20건, 영상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2건 등 총 32건이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분 제보 건수는 총 346건으로 이 중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싱가포르 비자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고발 및 적극적인 플랫폼 신고 조치로 김현지 실장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이 상당 부분 삭제 혹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에 대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계속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18건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KBC 방송사의 경우 박정훈 의원과 인터뷰에서 사실 확인 없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보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방송의 책무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방송사는 스스로의 공적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와 온라인 인격 모독성 콘텐츠가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혼외자, 비자금 의혹으로 연결짓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재준, 이봉규, 전옥현 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보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 기사 중 10월 15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확산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여전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 제보가 민주파출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이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 대응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전용기 의원님 주관으로 해병대 수사해압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님의 모두 발언 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대 특검 특별위원회에 해병대원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저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경로설 이후에 실제로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해병대 특검이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법원에서의 영장 인용과 기각 여부를 보면 임성근 1사단장만 인용이 되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권력의 개입, 그러니까 외압 사건에 대한 핵심적 증거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규탄문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외압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문제성을 심겨두는지 어제의 판단에 대한 저희 해병대원 특검 특위 그리고 3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석자분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현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에 발맞춰 수사 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했습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수서선상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대통령의 경로 직후 수사 기록은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 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 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 최혜병의 희생은 국가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사필 규정, 모든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혜병 특검 TF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일동. 네, 반갑습니다. 김동원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박정호 판사, 이정재 판사, 정재욱 판사 이 셋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입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이 3명의 판사는 공교롭게도 수사에 큰 키가 되는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로 영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직을 받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내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부로 옥죄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법부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영장 기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영장 발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이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민주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련한 내용 논평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으로 오세훈 시장의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물 건너갔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단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소위 명태균 게이트였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명태균 씨가 출석했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의 눈을 피한 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종일관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실 공방을 펼쳤습니다. 명태균 씨는 모두 7차례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남의 장소, 시간, 동석자까지 특정했습니다. 중국집, 청국장, 장어 등 다양한 메뉴 장소와 심지어 전화로 나경원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눈물 섞인 오세훈 시장과의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연애편지 공방은 민망해하여 결혼치 않겠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태균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최소한 만났는지 몇 번 만났는지 전화통화 사실 여부 정도는 밝혀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대질신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이면 국민 앞에서 못 밝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당한 명태균 씨와 반박하지 못하는 오세훈 시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금방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서울 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으로 오 시장의 출마는 물 건너간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태균 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학생들이 왜 식사 시간에 김어준 얼굴을 봐야 되나요?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식사 시간에 정치 편향 시사 프로그램이 학교 방송으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가 분명히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 공간에서 정치 선전 영상에 노출된다면 교육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러니까 교사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만 키울 뿐입니다. 진정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런 편향에 아니다라고 외칠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북한을 찬양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교사의 권리 확대를 빌미로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인물들을 다시 교단에 세우려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부산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의 교육자님들,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것이냐,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방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직 내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현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마디,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상식이 모여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교육은 정치 선전의 장이 아닙니다. 교사는 권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학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기 힘드시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개혁신당이 대신 말하겠습니다. 정파를 넘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서민의 꿈을 억누르려는 가진 자의 오만. 15억 원짜리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던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진 자의 오만이자 특권의식이며 국민의 절박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 위선적 발언입니다. 서민에게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훈계입니다. 내 집 마련은 욕망이 아니라 생존이고 가족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국민의 꿈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5기 서민 아파트라던 인식과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현실 위에 군림한 정치, 가진 자가 짜놓은 위선 프레임이며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이 지금의 주거 정책을 왜곡시킨 근본 원인입니다. 진짜 공공의 이익은 국민의 꿈을 막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바로 공공의 정의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을 빌미로 국민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눌러야 할 것은 국민의 욕망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과 특권 의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외압으로 진실을 덮은 윤석열 정권, 그 끝은 엄정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각종 수사에 외압을 가해 진실을 은폐하고 멋대로 죄를 사하여 준 정황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폭언을 퍼부으며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촉발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외압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엄 지청장의 말을 믿긴 어렵습니다. 실제 어미준의 부천지청은 단 한 차례 소환조차 없이 홍철호 전 수석의 총선 전 기부 행위를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그 덕에 홍철호 전 수석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이 창업한 굽네치킨 상품권을 살포한 김포시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무사히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 홍철호 전 수석 수사 외압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은 외압 전문 정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권에 부역하며 개개인의 보신이나 쫓았으니 계엄 정당화와 탄핵 반대로 의원의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해온 권력, 그에 기생하며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두 가지 논평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건 역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를 뒷받침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국민에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며 정치적인 공세와 선동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오 시장의 선거용 계산이 있었음은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진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한국은행이 민생경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이 아니라 경기 흐름에 따른 탄력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정치 선동 대신 민생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미래를 5두 3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보인 무책임한 답변 회피 태도와 더불어 서울시 정책들의 난맥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정책들이 연이어 5두 3위로 귀결되면서 서울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버스는 시민 편이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지만 잦은 고장과 속도 미달 논란 끝에 결국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외치며 홍보했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257곳의 대상지 중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곳은 전무합니다. 신속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주거안정 기대만 부풀린 채 실질적인 성과 없이 먹통기획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뜬구름 잡는 계획의 전형입니다. 한강 수상호텔, 서울형 건설 등의 핵심 사업들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말 발표된 수상호텔은 아직 시작도 못했으며 서울형 건설은 해양수산부의 불가 결정으로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결과입니다. 서울 데이팅 앱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추경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자 바로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정책 추진의 당위성, 실효성, 시민 정서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즉흥 행정은 서울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서울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발표만 있고 성과는 없는 오 시장의 5두 3위 행정을 서울 시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브리핑이 조금 많이 씹혔는데 다시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한데 제가 첫 번째 브리핑이 문단이 잘못된 게 있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건 역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를 뒷받침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국민에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며 정치적 공세와 선동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오 시장의 선고용 계산이 있었음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과 더불어 본인이 던진 폭탄을 회수나 하십시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한국은행이 민생경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이 아니라 경기 흐름에 따른 탄력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정치 선동 대신 민생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서민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무 차렷 경례.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관세 협상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캄캄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아자찬했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 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외통위 각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 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수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 약 41만 톤 규모의 쌀을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조현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학기 태풍처럼 쌀 농사를 뿌리채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쌀 수입 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수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외교부 장관은 28일 농림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 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의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끝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무시하고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켜주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